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즐겨 듣던 50대 애청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식당을 했습니다. 설렁탕 집이어서 새벽에 나와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다듬는 일을 하면서 이 방송을 자주 들었어요. 그때는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만 했지 제가 직접 이렇게 제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방송에서만 듣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제게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조차도 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직접 겪고도 믿어지지 않는 이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설렁탕 집을 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한 지도 얼추 20년이 넘어갑니다. 제가 집사람 고생을 많이 시킨 셈이죠. 저희는 장모님 가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진 것 없던 저는 동네 정육점에서 일을 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장모님이 하시던 설렁탕 가게에 고기와 뼈를 배달하는 일을 했었죠. 장모님은 인근에서 유명한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어찌나 깐깐하고 무섭던지 매일 새벽마다 좋은 고기가 아니면 안 받는 분이셨어요. 그래도 속정은 있어서 정육점 막내인 제가 새벽에 배달을 가면 무심히 설렁탕 한 그릇 퍼주면서 먹고 가라. 추운 날이며 목도리 같은 것도 던져주면서 두르고 가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반대로 너무 자상하신 분이라 제가 갈 때면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뭐라도 챙겨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던 저에게는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타지에서 학교를 다녀온 그 딸 보고 제가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보통은 새벽에만 배달을 가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낮에 수금을 하러 갔다가 가게 일을 도와주러 온 막내딸을 본 거였죠.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이 덜덜 떨려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첫눈에 반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작정을 하고 생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무작정 딸만 쫓아다녔어요. 학교를 간다고 하면 데려다 주고 온다고 하면 데리러 가고 싫다고 해도 따라다녔고 아예 정육점도 그만두고 설렁탕 집에 취직을 해서 졸졸졸 강아지 마냥 몇 년을 쫓아다녔더니 그 딸도 모시긴 척 결국 마음을 열더군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꽤 큰 규모의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처가에서 가진 것 하나 없는 저 따위를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었을 텐데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곱게 자란 막내딸을 언감생심 제가 넘봤다는 게 가끔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무모했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모르셨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들키지 않았다 생각했지만 그냥 두 분은 모른 척 해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끼리 주변에 다 아는데도 모른다 여기면서 꽁냥꽁냥 연애를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군대에 가면 그 사이에 아무래도 내 예쁜 애인을 딴 남자가 가져가 버릴 것 같아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었는데 장인 어른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술집으로 데려가 맥주를 한 잔 사주셨어요.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우리 딸이랑 무슨 사이야?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제 들켰으니 끝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설마 날 죽이기야 하겠냐. 안 되면 군대 간다는 마음으로 팍 질러버리기로 마음먹었네요. 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사이 허락해 주십시오. 혜영이 제가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이 픽 웃으시더군요. 야, 무슨 수로
네가 기술이 있냐, 재산이 있냐. 너 곧 군대 가잖아. 그 사이에 우리는 딸내미 부잣집으로 시집 보낼 거야.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울컥하더군요. 긴장한 탓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키셨는지 아니면 절박함 때문이었는지 저는 장인어른이 될지도 모르는 그 앞에서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고 업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모아서 호강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매일 사줄 겁니다. 우리 혜영이 좋은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너 군대 갔다가 돈 모으고 결혼하려면 몇 년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 우리 딸 폭삭 늙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친구가 부잣집 사장님인데 며느리감으로 찍어놨다고 달라고 난리다. 큰 집에 가정부도 있단다. 아들도 대학 나와서 훤칠하다고 아주 마음에 꼭 들어. 네가 그 집보다 훨씬 시켜줄 수 있겠어. 아이 말도 안 되지. 그러자 바보같이 저는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며 불며 마구 주책을 부렸죠. 저는 혜영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장님, 저는 못 살아요. 근데 그게 혜영이가 더 행복한 길이라면 혜영이에게는 그게 더 좋죠. 저 같은 건 그냥 군대나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혜영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제가 사라지는 편이 저는 못 살겠어요. 하지만 혜영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혜영이 없으면 못 산다고 통곡을 하다 또 혜영이를 위해서는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술주정을 피웠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니 가게 한쪽 방이었고 울며 불며 못 사니 하면서 주정을 부리는 저를 장인어른이 데려와 재웠던 거예요. 저는 그날 일로 당시 사귀던 아내에게 등짝 꽤나 맞았습니다. 아빠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싹싹 빌어서 허락해달라고 해야지 뭐. 행복하라고 그러면서 울긴 뭘 또 그렇게 울어. 못 살아, 애가.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부잣집으로 시집 가버렸으면 좋겠어. 나 그렇게 보낼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너무 부잣집 얘기해서 그게 네가 더 행복할 거라고 하시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너 고생만 시키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그러자 제 등짝을 때리던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게 당신 생각이니까 여기서 끝내자. 나는 부잣집에 시집 가서 잘 먹고 잘 살 테니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그제서야 벼락을 맞은 듯 놀라서 아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빌고 또 빌었죠. 부잣집이 뭐고 이 여자를 못 보면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싹싹 빌고 빌어 겨우 화를 풀고 있었을 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모님이 들어오시며 버럭 화를 내셨는데 저에게 아니라 따님에게 말입니다. 으휴, 이거 봐. 술 먹고 한 얘기에 사람을 뭘 그리 쥐잡듯 잡아. 아이고 속 터져. 둘이 좋아해서 연애해놓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지. 잘못 키웠어. 이러면서 등짝을 때리려고 하는 걸 제가 얼른 감싸놨죠. 아니에요. 제가 다 잘못하고 못난 거예요. 저를 때리세요. 우리 혜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안 됩니다. 제가 맞을게요. 이렇게 외치면서 제가 장모님과 신경전을 했어요. 제가 절대 못 비킨다고 버티고 있자 장모님도 분을 못 이겨 제 등짝을 막 내리치셨으며 그렇게 난리를 피우다가 장모님은 둘 다 꼴 보기 싫다며 나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나가버리셨어요. 밖에는 장모님이 직접 끓이신
북어국 한 상이 차려져 있었죠. 나와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국에 밥을 말아 한술 뜨는데 목이 확 막히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걱우걱 밥을 먹는데 맞은편에서 장인어른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먹으면 체해. 얼른 물 좀 마시고 천천히. 자네 마음 다 알아. 그러니 천천히 먹고 걱정하지 말게. 그날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웃으시던 장인어른, 아니 제 아버님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정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나중에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자신 역시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다고. 그때 저처럼 동네 면사무소 집딸인 어머님에게 한눈에 반해 죽자 사자 쫓아다녔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은 그렇게 결혼해서 고생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내 딸은 그 누구보다 흠뻑 사랑받으며 사는 걸 보고 싶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달리 자신이 도와줄 수 있으니 건강하고 성실하게 둘이 열심히 잘 살아보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엉엉 우는 저를 보고 무뚝뚝하던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아우, 고만 울어. 자네는 성실하고 착하고 다 좋은데 그 심성이 약해 빠져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앞으로는 울지 말고 좀 담대해지고. 아유, 저렇게 물러 터졌어. 야, 착해서 좋은데 물러서 내가 걱정이다. 걱정이야.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두 분의 은혜를 입어 앞날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입대를 하던 날도 아내는 물론이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환송을 받으며 군대를 갔죠. 그날 눈물을 보인 사람은 아내나 장모님도 아닌 장인어른이셨어요. 아, 고생만 할 텐데 가서 밥 잘 먹고 씩씩해야 돼. 어디 아프면 아빠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전화해. 이러시면서 눈물까지 닦아내자 장모님이 혀를 차셨네요. 아이고, 이 사람은 자기 아들 군대 보낼 때도 그렇게 울더니 아유, 누가 보면 친아들인 줄 알겠어. 애인도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는데 이 무슨 주책이야. 아내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빠 군대 갈 때는 너무 울어서 좀 민망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우, 이럴 때 보면 성격이 둘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아유, 아빠도 그렇고 오빠도 좀 그만 울어. 둘 다 왜 이래요. 남들이 보면 아주 눈물 나는 부자 사이라고 하겠네. 진짜. 그렇게 저와 장인어른은 엉엉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주신 분도 장인어른, 대장부 같은 기질이 있던 장모님과 다르게 장인어른은 섬세하고 따스하신 분이셨죠. 책 읽는 것도 좋아하셔서 좋은 글귀 적어 보내주시기도 하고 면회를 오실 때마다 좋은 책을 사오시기도 하셨어요. 휴가를 나갈 때마다 장인어른을 모시고 서점을 가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 모시고 가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잘 맞는 사이였죠. 가끔은 아내가 저희를 질투할 정도로 말이에요. 아내에게는 오빠 한 분이 계십니다. 형님은 저와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셔서 외지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셔요. 제가 막 아내를 쫓아다닐 때는 군대에서 군복무 중이셨는데 가끔 가게에서 오갈 때마다 볼 때마다 얼마나 어렵던지 타고난 수재에 엄청 똑똑하신 분이셨지만 또 그만큼 무뚝뚝한 성격이고 자신의 부모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서 아버님은 큰아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도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내 친오빠인 하지만 우리 오빠는 너무 사람이 뭐랄까 정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 잘한다고 추켜 세웠더니 지만 하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엄마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 잘난 맛에서 살고 난 사실 그렇게 지 잘났다고 예의 없는 사람보다 당신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좋아. 아빠에게 잘 살갑게 자라는 거 보고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특히 우리 아빠, 나 식당 일 시킬 수 없다고 당신 반대할 때 설득한 사람이 우리 아빠니까 알았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장인어른에게 더 깊이 감동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저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이 제가 마음 깊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군대를 제대했고 아내도 전문대를 졸업하고 근처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제대하자마자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대신해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직원들 관리와 가게 매출 관리도 전부 제가 맡아서 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날이었죠. 그렇게 2년을 열심히 일하고 난 어느 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제 생일 겸 간단하게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장모님이 제게 이러시더군요. 아니, 2년을 일했는데 월급 한 번 달란 소리도 안 하고 자네는 세상을 어떻게 살려 그러나 아니 대체 무슨 돈으로 먹고 자고 데이트는 어떻게 했어? 자네 우리 딸 밥은 사준 거야. 아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매주 용돈을 주셔서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데 저 혜영 씨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다 사줬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자 장모님이 웃음을 지으셨고 아유 저 답답이 봤나. 딸내미 너 제대로 단속 잘해야겠다. 아 잘못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거 아니야. 아유 저러다 여우 같은 여자 만나면 어쩔 뻔했니. 자네 결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우리 딸 노처녀로 늙게 할 거야. 아 아닙니다. 저 적금 붓고 있어서 내년에 그걸로 어떻게 좀 하려고 결혼해야지 꼭 할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자 아내도 옆에서 답답해 하더군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우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등 떠밀어야 겨우 결혼을 할 거라고 하질 않나. 내가 못 살아. 아 진짜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또 제가 잘못한 것 같아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죠. 그때 장인어른이 웃으시면서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이거 받아. 자네 2년 동안 일한 값이랑 퇴직금까지 쳐서 넉넉히 넣었어. 아, 이제 그만 우리 딸 데리고 결혼해서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밑에서 일만 할 거야. 통장 안에는 미처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2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는 해도 과분한 액수였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작은 집 얻을 돈만 모아서 내년에 결혼하고 계속 두 분 옆에서 일할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계속 이렇게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죠. 아 진짜. 아 내가 우리도 우리끼리 좀 살자. 이러다가 진짜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되겠어. 그러서 장모님이 아내를 향해 눈을 흘기며 말했네요. 으이구 저건 딸내미 하나 있는 게 벌써 지 남편만 챙기고 아들이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지 힘드니까 내려온다는 소리하고 우리 생각해 주는 건 최서방 자네밖에 없다. 아우 속 터져. 그래도 최서방 내 딸 말이 맞아. 사람이 결혼을 하면 독립을 해서 혼자 가족 건사하고 살아야 돼. 우리 아직 가게 잘할 수 있어. 나가서 둘이 재미나게 살다가
우리 힘 빠지면 다시 돌아와. 그 돈이면 작은 방 한 칸이랑 조그만 가게 얻을 돈은 될 거야. 열심히 살아. 내 아들 겸해주는 돈이니까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갚어. 저는 또칵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안 그래도 아내가 은근히 결혼을 재촉하는 눈치였는데 생각보다 돈은 잘 모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던 차였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챙겨주시는 그 마음에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네요. 이날만은 무뚝뚝하던 장모님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사실 나는 계속 끼고 살고 싶은데 이 양반이 그래도 내보내야 한다고 했어.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분점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난 최서방 믿어. 어떨 때는 진짜 내 아들보다 더 내 아들 같아.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웠어. 사실 장모님은 녀석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나중에 그러시더군요. 제 아무리 여자가 좋아서 버틴다 하더라도 길어야 1년 겨우 채우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2년이 넘어가도록 불평소리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리셨다 합니다. 무엇을 해도 잘할 사람이니 이젠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리고 저희를 결혼시켜 독립을 하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날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한 은인이자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고운 아내를 주신 분들이니 죽을 때까지 업고 다녀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장인어른 장모님 가게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처에는 장인 장모님의 가게 2호점도 작게나마 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한 가지 형님만이 좀 껄끄러웠습니다. 초초하게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상견례를 하던 날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형님도 참석했었는데요. 하지만 늘 저에게 우호적인 부모님과 달리 형님의 태도는 차갑기 그지없더군요. 저와 저희 가족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여동생에게도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할 수 없어 오긴 왔지만 지루하고 짜증나 죽겠다는 표정으로 앉아서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죠. 저와 저희 어머니는 인상을 구기고 있는 형님의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한번 걸었습니다. 그러면 사돈 총각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 좋은 대학 나와서 큰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그러자 형님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한마디 하더군요. 그렇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물어보는데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을 하다니 당황한 장인어른이 말을 이었어요. 아, 얘가 요즘 좀 많이 바쁘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좀 많이 시켜야 말이죠. 우리도 얼굴 자주 못 봅니다. 반면에 아드님은 얼마나 싹싹한지 제가 요즘 최서방 이야기하는 낙에 삽니다. 아유,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저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돈 너른 아드님이야말로 저렇게나 훌륭하신데요. 저희 아들은 한참 모자라죠. 그렇게 덕담이 오고 가는데 형님이 툭 숟가락을 던지다시피 밥상에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작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짜증나게.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였지만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었죠. 장모님의 얼굴이 대번 굳어지고 아내도 인상을 썼습니다. 저는 얼른 맥주잔을 형님에게 내밀었어요. 형님 부족한 저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살 테니 좋게 봐주십시오. 그러자 형님은 제가 내미는 잔을 빤히 보더니 제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뭔데 내가 잘 보고 말고 할 게 있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지. 그냥 하던 대로 가게 일이나 열심히 하고 우리 부모님 돌봐이나 잘해. 그렇다고 나중에 괜히 가족이랍시고 나한테 엉키지 말고. 듣다 못한 장모님이 형님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야, 그렇게 있기 싫으면 시비 걸지 말고 나가서 결혼식에도 나오지 마. 괜히 여기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넌 예의도 모르니? 하지만 형님은 눈도 끔뻑지 않았습니다. 그러길래 왜 이런 자리에 부르고 난리야.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여튼 대학 문턱도 못 가본 사람들은 뭘 알겠냐마는. 암튼 그럼 먼저 갈게요. 쓸데없이 사람 오라 가라 좀 하지 마.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외투를 챙겨 나가 버리더군요. 장인어른이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유, 그렇다고 이렇게 일어나면 어쩌냐. 사돈 어른도 다 계신데 아무리 바빠도 먹던 밥이라도 다 먹고 가. 이렇게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니. 하지만 형님은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한번 차고는 그냥 휙 나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장모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저희 어머니에게 이러시더군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저희가 먹고 살기 바빠 오냐오냐 했더니 애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성을 가르쳐야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그땐 그걸 몰랐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성적이나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려. 그래서 우리 최서방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저런 좋다는 집에서 따님이 선보라고 한 적도 많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심성이 올곧고 바른 사람과 제 딸이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처음부터 식당을 하신 것은 아니셨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당시에 기술고등학교 나오신 수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장모님의 부모님도 가진 것은 없었지만 심성 착하고 머리도 좋았던 장인어른을 반대하시던 것이죠. 처음에는 형편이 나쁘지 않으셨다고요. 장인어른이 열심히 일하셨고 때문이죠. 하지만 막 집사람이 태어났을 무렵 장인어른이 큰 사기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쉽게 사람을 믿었던 탓이었다고 해요. 그 일로 결국 처가댁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은 물론이고 집까지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직장마저 여의치 않게 되어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장인어른은 빚쟁이에 쫓겨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시고 장모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장사를 하면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 형님은 어린 나이에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밥을 꽤 먹었던 모양이고요. 간신히 어느 정도 빚을 정리하고 가게도 자리를 잡아 식구가 다시 모여 살게 되었으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눈치밥을 먹던 어린 아들을 겨우 데려왔으니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으셨겠지만 아버님을 닮아 총명해 학창시절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안쓰럽고 귀한 아들이 공부까지 잘하니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을 고생시켰다. 죄책감이 컸던 장인어른은 형님이라면 거의 죽는 신용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형님은 집안에서 거의 독불장군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장모님은 그제야 아들이 너무 버릇없고 예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서 좀 고쳐보려 하셨지만 장인어른이 말리셨다고 해요. 아들 성격이 저렇게 된 것도 다 내가 못난 탓이라며 자신을 탓하며 무조건 아들 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님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야말로 왕자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명문대를 나왔다는 형님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형님의 말 한마디, 형님의 표정 하나에, 형님의 표정 하나에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다고 엄청 걱정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신경 쓰지 말라며 이러더군요. 신경 쓰지 마. 오빠 원래 자기 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어. 아빠는 그게 다 어릴 때 고생을 해서 그런 거라는데 친척집 다니면서 눈치밥은 혼자 먹었나? 내가 더 어렸는데. 저 인간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친척 언니들한테 맡겨져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 할 일만 하던 인간이야. 심지어 내가 밥을 굶고 있어도 자기만 챙겨 먹고 내가 죽든 말든 쳐다도 안 본 놈이라고. 난 나 괴롭히던 사촌들 다 저 인간이 더 미워.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 그때는 이런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저는 미처 알지 못했죠. 막상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들떠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느 집에나 한 가지씩 있는 그냥 평범한 가족 문제라 여겼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절대 가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근처로 이사 오게 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빴지만 하루하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그 와중에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여동생도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랐어요. 둘 다 엄마를 닮아 예쁘고 똑똑했어요. 물러터진 저와는 다르게 똑 부러진 아이들이었고 힘들었던 만큼 가게도 자리를 잡아 잘 번창해 나갔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하시던 가게가 워낙 유명했던지라 그 가게의 딸과 사위가 하는 가게로 입소문을 탄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저 역시 두 분의 노력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탓인지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장모님은 이게 다 최서방 덕분이라며 좋아하시기도 하셨죠. 아니, 요즘은 이 가게가 최서방네 본점이냐며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어. 본점이 너 잘나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최서방 덕을 보내. 요즘 이러다가 우리가 분점으로 도로 들어가야 할까봐.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깊이를 제가 어떻게 흉내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아니, 근데 아직도 혼자 일해. 이제 사돈 어른도 힘드셔서 쉬시게 한다며. 사돈 아가씨도 시집가고 아직도 혜영이는 가게 못 나오게 해. 애들도 이제 컸으니 집에서 놀지 말고 나와서 가게나 좀 보라 그래. 아, 최서방 힘들어서 어쩌려고. 그러면 아내가 애를 얼른 밥을 먹이던 애를 해서 구했습니다. 아니, 누가 들으면 친정 엄마가 아니라 시엄마 줄 알겠네. 우리 시어머니도 내가 가게 근처만 지나가도 손사래를 치면서 뛰어나오시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집에서 애 보느라 힘들어. 노는 거 아니라고. 넌 최서방 저렇게 마른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가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그런다. 낮이라도 나와서 카운터라도 보란 말이잖아. 아, 누가 하래. 아우, 안 그래도 내가 그런다고 해도 죽어도 안 된다고 난리야. 아니, 그리고 가게 일 시키지 말라고 눈 부릅뜨고 뭐라고 한 사람. 엄마 아니야.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모녀가 티격태격 하시면 인자하신 장인어른이 슬그머니 아이들을 안아들으시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직 요렇게 어린데 엄마가 봐주면 좋지 뭘. 최서방 고맙네. 이렇게 애들 이쁘게 엄마가 키울 수 있게 해줘서 나는 자네한테 너무 고마워. 그러시면서 장인어른은 또 눈물을 훔치셨죠. 저를 볼 때마다 장인어른은 가족 잘 건사하고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줘서 고맙고 또 고맙다고 하실 뿐이었죠.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지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그 누구보다 슬퍼하시며 저를 감싸주셨네요. 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제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올케 언니 부모님들은 정말 어쩜 저렇게 좋으실까. 너무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날 정도야. 나 결혼할 때도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오빠 나는 나중에 올케 언니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오빠랑 나 둘 다 거둬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 엄마 돌아가셨는데 왠지 올케 부모님이 계시니까 마냥 혼자라는 느낌은 안 들 정도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의 존재는 제 여동생은 물론 저에게는 어쩌면 친어머니만큼 다른 의미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뿐 아니라 제 여동생도 알고 있는 걸 왜 정작 그분의 친자식은 모르는 걸까요? 아내 형님은 두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좋은 대학을 나와 취직도 좋은 곳에 했습니다. 큰 증권회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던 곳에 취직을 하자마자 부모님이 저는 구경도 못 해본 멋진 외제차를 사주시고 회사에 가까운 동네에 집도 얻어주셨어요. 굉장히 비싼 동네였는데 말입니다. 그걸 알고 아내가 입을 삐죽이기도 했죠. 이제 취직도 했으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줄 생각은 안 하고 차 사준다니까 덥석 받고 집도 엄마 아빠 돈으로 얻으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 꼴 보기 싫어. 당신은 2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하고 이 가게 얻어준 걸로도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 정말 뭔가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은 부모님 친자식이니까 당연하지. 나야말로 돈 한 푼 없이 장가도 못 갈 뻔한 걸 구해주셨잖아요. 치면 내가 훨씬 큰 걸 받은 거야. 당신 그런 생각하지 마. 다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우리 오빠가 괘씸해서 그래.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돈도 잘 번다면서 엄마 아빠한테 해주는 건 없고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자기가 받은 거 생각하면 첫 월급 받고 밥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오빠 양복 맞춰줬잖아. 그게 얼마짜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웃으며 내가 더 잘하면 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형님이 그런 점이 있긴 했습니다. 사람이 경우가 없다고 해야 하나 예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저야 뭐 마음에 안 드니 잘해줄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도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요? 하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 가도록 힘든 가게 일을 도와주는 것은 커녕 살가운 말 한마디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죠. 명절에 저희를 봐도 제대로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다가 끼니 때가 되면 나와서 밥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희와는 말도 썩지 않았고 저희 조카인 우리 큰애를 보고 안아주기는커녕 반갑다고 안기려는 아이를 밀어내기지 했네요. 놀란 아이가 우는데도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릴 때는 아무리 저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진짜 너무하다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역시 용돈은커녕 평소에 용건 없이 전화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칠 때마다 늘 비싼 양복에 비싼 외제차가 몇 번씩이나 바뀌었지만 부모님에게는 그 흔한 용돈 한 번이 없었죠. 아무리 잘난 아들이라고 해도 너무한다 싶은 마음에 저도 별로 정을 가지지 않았네요. 형님이 결혼을 하실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결혼하실 분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이 귀한 며느리를 본다고 기뻐하셨던 것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라는 사람은 집에 인사를 와서도 자신이 무슨 대단한 손님이라도 되는 듯 도도한 표정으로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더군요. 그 둘을 대접하느라 분주히 움직인 사람은 장모님과 제 아내였습니다. 둘은 끝끝내 살가운 말 한마디 없이 주는 밥만 먹고 도도하게 앉아 있다 떠났네요. 그래도 인사를 오는 자리인데 흔한 주스 한 통 사오지도 않고 말이죠.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그 정도니 저는 그 부부에게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견례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혹시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제가 가게도 바쁘고 하니 나는 안 가겠다고 아내만 대신 보냈지만 저 역시 씁쓸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역시 자신의 아들과 그쪽 집에 무시를 당했다며 속상해 하셨죠. 특히 장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며 푸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들 키워서 무슨 영화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시당하려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들 잘 키우려고 시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 지네 대학 공부 다 시키고 차도 사주고 결혼할 때 집도 해줬으면 그 누구 못지않게 잘해준 거 아니야. 저게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도 두 분은 아들 결혼할 때 집은 해줘야 한다고 시내에 꽤 비싼 아파트를 얻어주셨죠. 사주신 건 아니고 전세였지만 그 전세 가격이 웬만한 아파트 가격 두 채 정도는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이 전세라 신부 쪽에서 화를 많이 냈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형님이 전화로 따졌고 장모님과 형님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게 되었어요. 형님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깟 아파트 한 채 사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부모라 그러는 거야. 아니 동생은 가게도 해줬잖아. 어디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 새끼한테. 그렇게 해주면서 친아들한테는 집 한 채 못 사줘. 결혼하면서 고작 전세집이 나이 가면 내 얼굴이 뭐가 돼. 어떻게 하나 있는 아들을 이렇게 망신 줄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은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뭐 고작 전세? 고작. 야, 이 새끼야 고작이라니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여기면 아파트 5채도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래, 너 말 잘했다. 니네 동생 걔는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주말마다 와서 식당 일도 도왔어. 최소 방학 때도 몇 년이고 쉬는 날마다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걔네들 가게 거저준 거 아니야. 다 지들이 일한 만큼 내가 챙겨준 거야. 내가 그때 너 오피스텔 해준다고 돈이 없어 그것밖에 못 해줘서 내가 아직도 미안하다. 근데 넌 이 새끼야. 학교 다니면서 학비 대줘. 오피스텔 해줘. 꼬박꼬박 용돈 주고 차도 사줘. 근데 네가 언제 우리 용돈이라도 한 번 준 적이 있어. 네가 그래놓고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기랑 나랑 식당 허들의 일도 없던 근본도 없는 새끼랑 나랑 같냐고. 학비 용돈 그거 부모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로서 당연한 거 해주고 생색내는 거야. 용돈 웃기지 마.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야말로 없는 부모 밑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알아. 아이씨 진짜 저 집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라고. 하여튼 가진 것도 없으면 세상 물정이 좀 말든가. 무식하기 지랄이니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런 다툼이 오가고 장모님은 알아 눕게 되지 하셨어요. 장인어른이 어찌어찌 나서서 대출을 약간 끼고 집을 사주기로 하시면서
상황이 정리되긴 했지만 그 일 이후로 장모님 역시 크게 마음이 상하셨을 겁니다. 전처럼 아들이라고 챙기시는 것도 완전히 없어지셨고 형님 내외도 딱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서로 무관심했다고 할까요? 그분들도 결혼을 하고 첫 해에는 조금 찾아오는 신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발길을 끊어버렸거든요. 가끔 장인어른이 전화를 하는 듯 했지만 그런 장인어른이라고 형님이 살갑게 대할 리는 없었죠. 저희 역시 소식을 거의 듣지 못하고 형님이 아들을 낳아 돌잔치에 간 이후로는 몇 년간 거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저희 가족 사이에서 거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죠. 물론 아무리 그렇게 지냈다더라도 두 분 마음에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런대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형님 부부도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서 아이들 잘 키우며 잘 지내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범한 오후 한창 바쁜 점심 장사를 마치고 막 의자에 앉으려 할 때 아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여보, 엄마가, 빨리 가게 가봐, 빨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진정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 가게에 사고가 났대. 아빠도 지금 병원이라고. 나 어쩜 좋아. 이러면서 아내는 흐느껴 울더군요.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곧바로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넋을 잃은 표정의 장인어른이 서 계셨다. 달려가자 장인어른은 그제야 절 알아보고 벌써 그 자리에 주저앉지더군요. 장인어른의 옷은 피투성이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하는 가게는 규모가 꽤 커서 앞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한켠에는 김치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요. 창고에서 김치를 꺼내오던 장모님이 걸어오시다 바닥에 국자를 떨어뜨렸던 겁니다.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던 차에 차가 장모님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난 것이었죠. 장인어른은 자리에 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김치통이 무거워서 매일 내가 오는데 예약 전화를 받는 사이에 니네 어머니가 갔다가 내가 얼른 가서 들어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걸 어쩜 좋아. 아버님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사고가 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목격하신 거였어요. 당장 장모님의 상태도 걱정이었지만 아버님이 받으신 충격도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울며 불며 아내가 달려오고 저는 무너지는 장인어른과 아내를 추스려야만 했죠. 수술은 오래 걸렸고 장모님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신 채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중환자실로 마지막 면회에 간 저는 깨어나지 못하는 장모님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마치 잠이 든 듯 장모님의 손은 따뜻하기만 했죠. 저는 장모님의 귀에 대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힘드시면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제가 아버지와 혜영이 잘 돌볼게요. 저 아시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제가 다 못한 효도할게요.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사고가 난 뒤에 한 번도 의식을 차리지 못했던 장모님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저를 늘 자식처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때로는 혼내주시던 장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죠. 모든 가족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아버님의 슬픔이 너무나 컸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버님은 통곡을 하다 혼절을 하시기까지 하셨죠. 이러다가
줄초상이라도 치를 것 같아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형님은 냉정하기만 하더군요. 장모님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와서도 무덤덤하기만 하더니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더니 곧바로 장례 절차를 알아보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하루만 더 지켜보자고 아내가 애원했지만 형님은 답답하다는 듯 아내를 나무랬습니다. 넌 의사 말 못 들었어. 이미 손 쓸 수 없대. 끌어봤자 소용도 없는 걸 뭘 기다려. 그래도 오빠 엄마를 어떻게 이대로 보내. 난 못 보내. 평생 일만 하다 고생만 했는데 기적이라는 것도 있잖아. 하루만 더 중환자실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거잖아. 기적.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다시 설명해줘. 하긴 말해도 모르겠지만, 야, 아무리 무식해도 안 되는 건 받아들여야지.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에 얼만지나 알아. 나는 바로 호흡기 뺄 거니까 그리들 알아. 우길 걸 우겨야지. 답답해서 원. 형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매정하다 싶더군요. 저희가 그 병실비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도 아니었고 고작 하루인데 그걸 그렇게 야멸차게 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형님은 기계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절을 하고 자신이 할 일을 알 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통곡을 하다 혼절을 하셨을 때도 그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손짓을 할 뿐 당황하지도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장인어른은 가게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도저히 장모님이 돌아가신 곳에서 계속 가게를 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집에서 도통 나오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해도 너네 엄마와 살던 집에 있고 싶다고 하시면서 집에만 계셨네요. 장인어른이 하루가 다르게 우울해지고 허약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집에 갔던 아내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아빠가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없고 전화기도 꺼져 있어. 어떡해. 저는 깜짝 놀라 장인어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약간 정리가 안 되어 보이긴 했지만 장모님이 계실 때와 큰 차이는 없어 보였어요. 밥통에는 따뜻한 밥도 있었고 아내가 3일마다 한 번씩 찾아가 채워놓은 냉장고에는 장인어른이 다 못 드신 반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디 산책이라도 간 건가 싶어 기다리다가 연락도 되지 않고 돌아오시지 않아서 아내는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아내와 저는 동네를 헤매며 장인어른이 갈 만한 곳을 다 뒤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할 때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벌써 해가 저물어 넘어갈 때였죠. 아버지는 내가 모셔왔어. 혹시 경찰에 연락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형님 댁에 계신다고요? 갑자기 왜요? 아니, 내 아빠를 내가 모셔와 같이 살겠다는데 내가 그걸 너한테 설명해야 되나? 진짜 주제 넘기는. 일단 그렇게 알고 집 정리나 해. 나 집 내놨으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길에서 서 있었죠. 저희는 당장에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아니, 문은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새언니, 아빠 얼굴만 보고 간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예요? 문도 안 열어주다니.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게 무슨 경우야. 진짜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 그렇게 알아. 현관문 안에서 바락바락 악을 쓰는 소리만 듣다 저희는 결국 발길을 돌려야만 했어요.
다시 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형님 역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돌아가라며 험한 말을 해댔습니다. 마치 저희가 귀중한 걸 훔치러 온 도둑이라도 된 듯한 취급이었던 겁니다. 돌아오면서 아내는 펑펑 울기만 했어요. 저 역시 참담한 기분이 들더군요. 뭐라 위로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겨우 2주나 지나서 아버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무슨 짐짝처럼 아버님을 저희 집 앞에 내려놓고 가 버리더군요. 이따 저녁에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말입니다. 아버님은 약간 수척해 보이셨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셨습니다. 괜찮다고, 그래도 아들이 말년에 자식 노릇을 하고 싶은가 보다며 웃으셨던.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한참 안고 있다가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셨네요. 저희는 아버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사정사정을 해서야 겨우 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더군요. 아버님은 저희 집에서 식사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올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시고 말수가 적어지죠. 늘 하셔서 저와 시간이고 수다를 떨던 분이셨는데 말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너무 우울해 보이셨어. 이상하지 않아? 그렇긴 하시네. 말도 별로 없으시고 식사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해. 식사를 너무 많이 하고 계속 먹을 걸 찾아 꼭 며칠 굶은 사람 같이 팔도 너무 앙상하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렇게나 말이 많던 사람이 오빠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어.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하지만 그날을 끝으로 저희는 아버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전화에 걱정 말고 집이나 잘하라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던 형님은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 감기에 걸렸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등의 핑계로 더 이상 아버님을 데려다 주지 않았네요. 당연히 저희에게 아버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도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죠. 소식이 궁금하기는 했지만 워낙 저희 부부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장모님이 막 초여름이 되던 때에 돌아가셨는데 해가 바뀌어 엄동설한 겨울이 되었어요. 그 해는 스키나 강추위가 몰려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0도는 예사로 떨어지곤 했죠. 날이 너무 추워지면 외출하는 사람이 없어서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날도 너무 추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일찍 끊겨 집에 들어가려고 가게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끊기더군요. 무심히 지나쳤는데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예감이라도 것이 있나 봅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확 들더군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아직 어린 목소리의 청년이었고 저기 혹시나 해서 전화를 드리는데요. 이 동네에 혹시 장인어른이 사시나요? 그 청년은 형님이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개를 키우고 있어서 날씨가 추워도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오는데 어제부터 산책길에 꼭꼭 접은 쪽지 같은 게 보여 호기심에 펼쳐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위에게 전화 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이 잠겼어요. 그 아래에는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써 있었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허겁지겁 아내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년이 보여준 쪽지 글씨는 삐뚤삐뚤하긴 했지만 아버님의 필체가 분명했어요. 달력을 찢은 듯 펜이 아닌 무엇인가로 꾹꾹 눌러 쓰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형님의 집으로 향했지만 집에는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죠.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그 어떤 인기척도 없었고
형님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따기로 말이죠. 쪽지를 본 경찰도 잠깐 고민을 하는 듯 했지만 저와 집사람이 제발 부탁드린다. 모든 건 다 책임지겠다. 울며 불며 매달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파트 현관 잠근 장치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에는 인기척도 없이 어두웠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베란다 문은 물론 온 집안 창문은 다 열려 있어 바깥에 칼바람이 그대로 들이치고 있었어요. 고층이라 그런지 칼바람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였고 을씨년스런 추위가 그대로 느껴졌죠. 더듬더듬 불을 켜려 했는데 불도 들어오질 않더군요. 분명히 사람이 사는 집인데 한겨울에 창문도 다 열려 있고 전기도 끊겨 있다니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안쪽에서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이쪽이야. 여기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빨리, 빨리. 멀쩡한 집 방에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니 심상치 않은 모습에 저는 곧바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붙잡고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방 안에서 저는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얇은 러닝과 반바지 차림의 아버님이 방구석에 쓰러져 계셨던 것이죠. 한쪽에는 화분의 흙이 파헤쳐져 있었고 흙 투성이의 손에는 화초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영하 12도의 강추위에 얇은 내복 하나만 걸친 채 화초를 뜯어먹다 쓰러져 계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충격적인 모습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장인어른에게 달려갔죠. 경찰관이 재빨리 잠바를 벗어 덮어주고 구급차를 불렀네요. 장인어른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경찰은 물론 구급대원마저 경악을 할 정도였어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이었던 장인어른은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앙상했고 탈수가 심해 정신을 잃으셨던 것이죠.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다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실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하더군요. 손과 발에는 동상이 심해 발가락 하나는 결국 절단 수술을 받으셔야 했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집의 주인인 형님 내외와 그 자식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죠. 급하게 장인어른의 치료를 하고 한숨 돌렸을까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들은 전말은 더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집 주인이신 아드님은 외국으로 출국을 하셨더군요. 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답니다. 부인이랑 애들 전부 출국한 지 열흘이 넘었어요. 가면서 할아버지 혼자 버려둔 것 같은데 집안 보일러를 다 끄고 두꺼비 집도 내려서 전원도 전부 다 차단했어요. 게다가 냉장고도 싹 비워서 음식도 하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상태로 봐서 열흘 이상 굶으신 것 같다고 하네요. 물도 없는 방에서 지금까지 버티신 게 용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 쪽에서 노인 학대와 방임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정말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장인어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더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님 내외가 찾아와 무조건 자신을 따라 나서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자신이 걱정되어 그러시는 줄 알고 자신은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막무가내로 대충 옷까지 짐을 싸더니 반강제로 차에 태우더래요. 그날 저희가 찾아와 문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미 첫날부터 아버님은 방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살던 집을 팔고 가게도 전부 자신에게 양도하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종용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버님이 형님의 속셈을 눈치채고 거부하자 처음에는 설득하는 듯 하더니 갈수록 거칠어진 것이죠. 방에 가둬두고 매기 주던 밥도 2끼로 그러다 하루에 1끼로 줄이더니 결국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인어른은 미친 척 연기를 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정신줄을 놓아버린 척 연기를 하면 더 이상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지 못할 테니까 그랬다.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럴 수 없었어. 그 가게가 너네 엄마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그래서 치매가 온 것처럼 헛소리도 하고 누워만 있고 일부러 이불에 오줌도 싸고 그랬답니다. 언젠가는 너들이 구하러 올 테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했지 참아내기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인어른은 펑펑 우셨습니다. 앙상한 몸으로 발가락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하신 채 누워 계신 모습을 보자니 기가 찼어요. 아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 형님 부부, 아니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더군요. 가게가 있던 곳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이 있는데 그곳에 도로를 넓히면서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당연히 장인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곳이 뻔했죠.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미 재개발 이야기를 들었던 어른은 겸사겸사 가게를 정리하고 저희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셨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그 이야기를 들은 그것들이 나타나 토지 보상금은 물론 장인어른의 집과 전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안 장인어른이 끝까지 버티면서 치매 연기를 보이자 고민하던 그 놈들은 장인어른을 굶기니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까지 전부 데리고서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엄동설 안에 창문을 전부 열고 장인어른의 내복까지 다 벗겨둔 채로 말이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덜덜덜덜 장인어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잠긴 방문을 열 수 없어 방에 딸린 화장실 변기물로 목마름을 해결하셨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방에 하나 있던 난초잎도 뜯어 씹어 삼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방에 걸려있던 달력을 찢어 풀잎을 지시겨 겨우겨우 글을 써서 창밖으로 던진 거였어요. 제발 누군가 이 글을 봐주도록 말입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껴안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후가 구른을 자신의 친아버지를 한겨울에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나요? 그것도 옷까지 벗겨서 말입니다. 장인어른의 말을 듣던 형사들도 이런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같이 분노하며 이것들을 꼭 잡겠다고 해주셨죠.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른 채 희희낙낙하며 입국한 놈들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라는 인간은 증권사에 다닌답시고 무리하게 증권 투자를 했다가 집이며 돈이며 다 날리고 큰 빚까지 진 상태였다고. 돈이 탐이나 친아버지는 얼어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지는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정말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둘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탄원서의 뜻을 함께 모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폐륜적인 범죄에 그들은 아주 중한 벌을 받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물론 그 어떤 도움도 없이 가난한 방에서 차가운 겨울을 보내겠죠. 그렇게나 잘나던 형님의 처가도 이 일을 알고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조카들만 데리고는 멀리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장인어른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셨답니다. 절단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해지셨지만
그것도 곧 익숙해지셨죠. 저희는 그런 장인어른의 집을 정리하고 가게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개발 보상금은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보상금은 저희가 단독 증여를 받는 것으로 아버님께서 직접 서류 작업을 마치셨어요. 혹시 그 돈을 두었다가 자신이 잘못되면 골치 아픈 유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으니 얼른 정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저희 역시 가게를 정리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달 장인어른과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모님 생전에 여행도 많이 다니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지 않는 날에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드라이브도 가고 서점에 가서 좋은 책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속정 깊으신 장모님과 선하기만 한 장인어른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를요. 그것도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친자식에게서 말이죠. 굳이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살다 보면 나에게도 이런 험한 일이 생길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려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장인어른의 남은 여생을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일이 제 앞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를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살 날은 많고 행복한 일들은 많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